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8K 한상권입니다. 4대강 사업.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고 준공이 완료돼서 이젠 끝이 난 사업이 아닌가 하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게 된 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을 정부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익을 환수하는 것조차도 불투명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이사들이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14조는 정부 자금이 들어갔고 나머지 8조 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떠맡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채권 발행으로 이 돈을 마련했는데 그간의 금융이자 1조 2천억 원에 대해서 세금으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채권 만기가 돌아오자 원금도 세금으로 갚아달라. 이런 요청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송현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세금으로 갚는다. 이제 얼마를 추가로 요구하는 거죠? 내년 예산에 800억 원입니다. 이자 3,100억 원 정도는 별도로 이미 들어갑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4대강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4대강 주변을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내고 그러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면서 어려워진 것입니다. 양성모 기자가 4대강 수변 개발 사업 현장들을 둘러봤습니다. 낙동강과 선악동강, 맥도강 등으로 둘러싸인 삼각주.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지와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이 몸살을 앓기 시작한 건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보상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끝나버리면 저는 노숙자입니다. 전혀 가진 게 없습니다. 저 기술도 발휘할 데도 없고 제가 이 다른 데에서 대토농을 농지를 할 때 빌릴 데도 없습니다. 에코델타 시티를 통해 부산이 동북아 해양 수도를 완성합니다.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조성되는 에코델타 시티. 1,10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조 4천억 원. 수자원공사가 4조 3천억 원을, 부산시가 1조 8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 관리를 맡는 수자원공사가 이런 초대형 개발 사업을 벌이는 건 4대강 빚 8조 원 때문입니다. 4대강 총 공사비는 22조 원. 이 가운데 14조 원은 정부가 부담했고 나머지 8조 원은 수자원공사가 떠안았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빚을 진 수공의 적자를 보전하라며 4대강 주변 친수구역에 대한 개발권을 수공에게 주는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땅 장사, 또 주택 장사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수공의 첫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자 최대 규모 사업인 에코델타 시티는 시작부터 사업성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에코델타 시티 부지 주변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이미 단지 조성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에코델타 시티가 국제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명지지구라든가 기타 이런 데도 다 국제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그쪽 다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다 메꾸고 있어요. 여기도 360만 평을 뭘로 채울 겁니까? 실제로 인근 미음지구는 산업시설 용지 가운데 37%가 미분양 상태고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입니다. 에코델타 시티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 역시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군과 부산시는 에코델타 시티에 2만 7천 세대, 7만 5천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숫자는 현재 부산 강서구 주민 6만 7천 명보다 많습니다. 이미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3천 세대에 육박하고 다 지은 뒤에도 미분양인 이른바 악성 물량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주택 수요 같은 경우도 아직도 남아있는 미분양 그리고 숨겨진 미분양들도 여전히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주변 여건을 생각했을 때 이게 100%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저희 측 주장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지난해 수자원공사는 에코델타 시티의 사업 수익을 6천억 원으로 예측했지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경우에 뭐 순현재 가치, 그다음에 비용 편익 비율,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 또는 1 이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최소 1,500억, 그다음에 3천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고요. 논란이 일자 국토연구원이 다시 타당성 분석에 나서 지난 5월 5,60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은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등 몇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 사업이 수공의 빚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습니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사업 기간이 10년이나 남아 수익이 난다면 언제 얼마일지 모르는 상황. 토지 보상을 두고 주민은 물론 기업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고 이 금액 가지고는 딴 데 가서 공장을 반밖에 못 져요. 특별한 대책 없이 나가라는 식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임 부산시장은 이 사업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공은 여기에 드는 사업비 4조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또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초기에는 이제 차익을 경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고 대금 매수가 수반되게 되면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2017년까지 19조 원으로 늘어 부채 비율이 1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또 다른 친수구역 사업인 충남 부여 규암지구와 전남 나주 노안지구. 에코델타시티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원마을이나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한 곳입니다. 이곳 역시 당기 순이익이 각각 9억 원과 15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환경 파괴의 논란을 낳고 있는 사업이었고 또한 지금과 같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된 이익을 환수하는 것조차도 불투명했던 현재로서는 수공이 빚을 갚기 위해 벌이는 사업들은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모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을 퍼올린 군설토입니다. 모두 3,500만 톤, 덤프트럭 233만 대분입니다. 여주시는 이 4대강 준설토를 골재로 팔아 1,000억 원 이상 수익을 기대했지만 지금껏 4분의 1 정도만 팔렸습니다. 관리 비용 등을 빼면 수익은 27억 원에 그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경기가 죽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고요. 운반비 때문에 좀 서울까지 좀 가는 게 조금 애로가 좀 있죠. 개발 수익은 나지 않은 채 녹조와 큰빛 이끼벌레 같은 환경 문제가 겹치자 일부 지자체는 재자연화, 즉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그 조사 자체가 지지부진하니까 TF팀을 구성을 해갖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해갖고 대안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 4대강 부채를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는 결론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뭐 대규모의 투자를 할 적에는 위험 회피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상정을 해서 수익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상황을 미처 내다보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는 2009년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4대강 사업비를 적게 보이려고 이 8조를 능력이 안 되는 수공에 맡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업 추진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결정 당시를 재구성해봤습니다. 2009년 9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사회가 열립니다.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가 안건.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일부 이사가 8조 원 투자비를 과연 회수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변 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해야 할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비 회수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한 사례가 있는지요?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참여는 결정됩니다. 수공이 4대강 사업비 22조 원 가운데 8조 원을 떠맡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이사회는 기관장 포함 13명입니다. 그런데 비상임, 즉 사회이사 7명 중 6명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곽 조직 출신이거나 대운하 전문가, 한나라당 정치인이었습니다. 친 이명박 인사들,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회의 사흘 전 한승수 총리와 관계장관들이 모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가 정해집니다. 문제는 사업비. 수공 부채 이자는 세금으로 지원하고 원금 부족분은 사업이 끝날 때 구체화한다고 했습니다. 수공은 이를 근거로 이번에 원금도 지원해달라 하는 겁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기본적으로는 그 관련 사업을 통해서 투자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금융이자 지원을 분명히 밝힌 것과 달리 원금 지원 부분은 모호합니다. 더군다나 이 회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느냐도 애매합니다. 그 수공이 진 빚을 국가 재정으로 갚아줄 수 있는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거예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무슨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국회도 아니고 그리고 국무회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상한 그 의사결정을 한 거죠. 게다가 당시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수공의 순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정부 법무공단, 로펌들의 자문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수공 본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인지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 속에 빠르게 진행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당시 국토부 장관이나 수자원공사 사장은 하나같이 빚 갚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며 수익을 장담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수공이 참여함으로써 여기서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이 들어간 자금 조달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개발 이익으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다고 해도 원금 8조 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염려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강 주변의 그 토지의 그 구조를 갖다 상당히 변환시키는 저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이 연결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수자원공사가 빚더미에 떠안게 되고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제가 결정하는 일은 다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묻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지금 나 좀 바쁜데요. 나중에 하십시다. 재정에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수공이 선투자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재정에서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이제 판단에서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결정하고 5년간 수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김건우 전 사장. 이메일 질의조차 거부했습니다. 낙찰을 했고 그리고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정중히 좀 사용했으면 한다.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현직은 상관이 없으시고 전직은 퇴직했으니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어떤 분께서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4대강 사업 공로로 김 전 사장 등은 훈 포장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의 사업 공로로 뭐 훈장도 타셨고 한데 다들 퇴직하셨고 뭐 그렇습니다. 취재를 좀 응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 노력들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네, 수자원공사 측은 사실 정권의 의지로 이루어진 사업 아니냐라면서 좀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5년이 지났으면 그동안은 그렇다면 무엇을 했는지 물어봐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수자원공사의 자구책은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봤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을 맡으며 인력도 늘고 또 성과급도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내역이 담긴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4대강 사업 참여가 확정된 2009년 수자원공사 사장의 성과급은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억 5천여만 원으로 올랐고 2012년에 또 인상됐습니다. 이사들 성과급도 마찬가지 5,800여만 원에서 3천만 원 넘게 올랐고 감사도 1,500만 원 넘게 더 받았습니다. 공기업 평가를 하면서 기재부가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는 평가 항목에서 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의지를 충실히 따른 게 성과급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과급이 쌓이는 동안 수공의 부채도 쌓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1조 9,600억 원이었던 데서 지난해 말에는 13조 9,900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7배 넘게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부채 감축 노력은 어느 수준일까? 300쪽이 넘는 분량의 수자원공사의 2013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입니다. 부채 감축 부분을 보면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4대강 투자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액수는 8조 원 가운데 6천억 원에 그칩니다. 자체 노력 회수분은 6천억인데 나머지 7조 4천억 원은 정부와 협상하겠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7조 4천억에 대해서 저희들의 자구 노력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한다며 뽑은 140여 명의 인력은 자리만 바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건설에서 관리로 넘어가면서 인력 수요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한 2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자구책 아니에는 지적이 따갑게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 고위 간부는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공이 동원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 아니냐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당초부터 세금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 국가가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끊어드립니다. 사업 검토 초기에는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있었지만 투자비 지원을 정부가 약속했기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처음에는 그 투자비 회수 방안이 바쁘고 안 되면은 우리 힘들다는 그 의견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정부가 그걸 해결을 해주니까 데려간 거죠. 또 수공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한 8조 원의 이자로 그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자는 지원해주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금액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발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비용을 제공합니다. 4대강 공사를 위해 자본금 10조 원에 연매출 2조 원의 수자원공사가 연매출보다 많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도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0년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지만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하고 유사한 소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각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파탄 이기와 4대강 예산 낭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감사원에도 있다. 수공을 비롯한 공공 부분의 채무는 이미 심각한 수준.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의 채무 비율은 110%가 넘어 일본과 캐나다의 2배를 넘어섰고 국제통화기금 등의 자료에 따르면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겁니다. 공기업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거나 내지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서 위기에 몰리는 상황까지도 초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적인 역할과 함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빚, 그러니까 세금, 예산 문제를 짚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평가하겠다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오는데 수질과 환경 문제를 주로 다룰 뿐 부채 문제는 제외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없이 세금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과연 지금 정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자체도 지금 의문시되고 많은 국민들이나 뜻 있는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부터 투자금 회수 방안도 제대로 없었고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네, 그런데 책임자는 없고요. 국민은 세금을 내서 뒤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동의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네, 송현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채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취재 8K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던 세종시. 이제 2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회가 있는 서울을 오가느라 길거리에다가 시간을 버리기 일쑤고 세종시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지방의 균형 발전이나 인구 유입 등의 효과는 눈에 띄지 않는 반면 반쪽짜리 행정도시라는 우려만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 8K 기자가 간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월요일 새벽 서울 신도림여가. 아직 이른 시각이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통근 버스로 세종시로 출근하기 위한 공무원들입니다. 지각을 해 차를 놓치거나 자리가 없어 타지 못하기도 일쑤입니다.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고 계신 건가요? 저 몇 시부터 나오셨어요? 한 6시 조금 넘어서 나오죠. 아침에 몇 시에 나오셨어요? 집에서? 네. 5시 55분. 지금 2대 지나갔는데. 벌써 지나갔어요? 네. 여기 35분이 막차. 35분이 막차.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0분, 평소보다 10분 빠르고요. 세종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혼자 내려가 있으면서 주말마다 가족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세요? 네, 술 먹고. 아침에 이렇게 다니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오류가 그만 2시간 반 정도. 근데 아직 집 안 가지고 매일 다니시니까요. 그렇죠. 거기 이제 집은 있고 월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가족분들과 떨어져서 지내실 거예요? 그렇죠. 주중에는 떨어졌다가. 새벽에 잠을 설치고 일찍 일어나 2시간 반이 넘는 장거리 출근. 시작부터 피곤한 한 주가 공무원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직장인들에게 즐거운 점심시간도 세종시 공무원들에겐 예외입니다. 정부 청사 주변에 아직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서 한 20분, 30분 차 타고 이제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가는 거 자체가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아니면은 가까운 여기 상가인데 현재는 상가가 2개밖에 없어요. 세종시 상권을 기대하고 서울서 내려와 장사하는 상인들도 고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청사를 끼고 있다는 프리미엄 때문에 임대료는 대폭 올랐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정착이 늦어져 장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유입 인구마저 제자리여서 식당 일을 봐줄 사람 구하기조차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 분들이 다 내려오시고 또 웬만큼 주택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한 몇 년 후에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는 현상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 목표고 그거 향해서 뛰고 있어요. 현장 유지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종업원들 급여도 비싸고 지금 이쪽으로는 알바생들도 거의 없고 주부 저기가 없기 때문에 엄청 조금 종업원들 때문에도 많이 곤란을 겪고 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불만들은 크게 2가지. 수도권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이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이에 따른 출퇴근이 힘들다는 얘기가 줄을 이룹니다. 왕복으로 2시간, 3시간을 차 타고 다니니까 막 허리 아픈 사람도 많고 병원도 많이 갔었고요. 위장이 안 좋다는 사람들도 많고 병원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혼자인 경우는 오히려 결정하기가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하면은 주말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보통 서울 애들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도 꺼려지기도 하고 애들 학교 때문에 내려오기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고.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서울 출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위직일수록 불만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도 여비에 대한 예산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기 개인 카드로 그러니까 차표를 끊고도 나중에 정산을 못 받을 그런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간부님이 따라가면 이래갖고 안 가도 되는데 따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없으면 불편하니까. 기사가 없으면 불편한 것도 있고 약간 딱 충실하게 뭘 하는 건 없지만 가서 자료 같은 것도 넣어드려야 되고 음료 같은 것도 넣어야 되고 실패도 그러고 일하는 공무원들 못지않게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공무원 가족들입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내려와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하나 없는 생활 여건도 불만투성입니다. 학원이 부족해 대전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할 뿐입니다. 아직 좀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게 많이 불편해요. 대전 편의시설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대전이나 이런 데도 나가야 돼. 학원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파트에서 개인 가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학원이나 그런 거는 좀 다 대전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약간 좀 이거 병원이든지 약간 이렇게 학원이든지 좀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진행이 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도 여전히 곳곳에서 공사 중입니다. 학교를 새로 짓거나
학교 내 학급을 늘리기 위한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학생들에겐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때문에 소음도 나고 공기가 탁해서 감기는 아닌데 코감기를 대부분 주로 앓고 살아요. 애들. 세종시에 최종적으로 들어오게 될 공무원의 수는 12,000여 명. 올 연말까지 마지막으로 3단계 이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2,000여 명이 추가로 세종시로 내려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의 모델하우스에 매매나 전세를 알아보려는 방문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와 상가 분양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구역에서 대규모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조금 저렴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왔어요. 일단 여기가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공단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세종시는 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땅값이 16.8%나 올라 2년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약 한 12,000명 분들 정도 이제 대상이 되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약 한 지금 8,000, 9,000분 정도 분양을 받으셨고 이제 내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세를 주시거나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 2, 3년 후에는 인프라가 대충 이제 갖춰진 다음에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사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세종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과거 혁신도시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주도의 사업에 대한 불신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뭐 정책 한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계속 쭉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못 본 것 같아서 송도나 뭐 이런 데 봐도 처음에는 되게 잘 나갈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 보면 많이 좀 흐지부지 된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금요일이 되면 공무원들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빨리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고 먼 퇴근길에 모두 힘들어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이 힘들기는 한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 직장하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제가 세종시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냥 출퇴근해요. 금요일날 얼른 가고 일요일날 따로 그냥 내려와요. 월요일날 내려오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산시설도 없고 물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혼자 있으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 현재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여 명의 공무원 가운데 4,900여 명이 통근버스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세종시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거리가 130km가 넘는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작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니까 참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 공무원이니까 참는 데서 생기는 그 비효율성이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고통이 조직의 비효율로 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독일의 베를린, 호주의 캔버라 등 외국의 행정수도들은 행정입법사법3부가 한 곳에 모여 있어 우리처럼 공무원들이 길바닥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 이전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 중추 기능의 이전이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공무원분들께서 청와대나 여의도 국회에 가지 않고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그 국회 분원 설치나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와 같이 실질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전을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를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무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에 굴려다니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한 호주의 경우 출석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하는 공식 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기간 외엔 의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왕복에 한 5시간이나 소요되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는 1시간이 짧고 그래서 많이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정기 국회 시기에는 세종청사에 와서 회의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 국회 역시도 행정부 같이 이제 화상회의나 대응보다는 그런 걸 좀 활성화시켜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서로 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줄여서 행복도시로 칭해지고 있는 세종시.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행복도시라는 게 세종시의 현 주소입니다. 국회에 종속된 행정 변두리가 아닌 대한민국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중심 지역으로 키우기 위해선 공무원들만 다 내려오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며 손 놓고 있어선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무슨 대수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써야 할 공무원들이 하루에 너댓 시간이나 길거리에서 보내서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불편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취재 8K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